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투자자분들에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달해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락장 속에서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그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상황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조금 더 시황에 특화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슈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발표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5차례 남은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무려 255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은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또 국채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달러 강세 전망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마감한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3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2.7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S&P 500 역시 지난 전고점 대비 무려 20% 하락을 하면서 3,749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일 대비 4.6% 크게 하락을 하면서 10,0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Treasury yields rockets above 3.39% in biggest move-in since March 2020.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채권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 2년물 수익률은 2007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채 수익률 곡선 역시 일부가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만기가 짧은 국채 수익률이 만기가 더 긴 국채 수익률을 앞서는 수익률 곡선 역전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죠. 채권 시장에서는 일종의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해당 시그널도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또 미 국채 수익률 급등과 일부 수익률 곡선 역전으로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과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리차드 맥콰이를 비롯한 라보뱅크 전략가들은 이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고 또 예상보다 강력한 물가의 압력 그리고 연준의 적극적 움직임이 맞물려서 위험 자산에 특히 해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 없이 무너져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그리고 가상자산 같이 다양한 자산군에 이 저평가된 자산군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면은 또 다가올 미래에는 수익률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organ Stanley sees some buying opportunities in certain Latin America stocks aimed to sell off. 이 모건 스탠리가 펀더멘털 강세에도 이 저평가된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서 추천에 나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동성이 높은 중남미 주식 20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지난해 수익이 증가한 11개 기업을 추천 목록에 올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중남미 기업들은 원유나 리튬, 단백질, 철강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왔었죠.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 섹터들의 기업은 평균 75% 가까이 수익을 확대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날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전통적인 강세주 외에도 이커머스나 투자, 또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둔 기업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는데요. 이 모건스탠리가 꼽은 첫 번째 추천 기업,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전일 대비 9.36%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치긴 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주가는 올 들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52주 신고가 대비도 64% 이상 밑도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인데, 모건스탠리는 최근 1년 사이에 메르카도 리브레의 수익이 4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주가 수익률은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짚어내면서 매수 기회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모건스탠리 측은 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이 추천의 이유를 또 들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종목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추천 기업으로 XP, 투자회사 XP를 꼽았습니다. 전일 대비 7.1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XP의 주가 역시 올 들어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 이상 하락한 수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 XP의 수익이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은행이죠. UBS도 XP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UBS는 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XP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31달러에서 37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18개월 최저 수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폭넓은 암호화폐 하락 흐름 속에서도 다른 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속수무책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47% 하락을 하면서 23,000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시황 전해드렸을 때 27,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28,000불, 이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는데 27,000불 아래로 내려온 비트코인 굉장히 빠른 하락폭을 키워내면서 한순간에 23,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는 무려 26%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2인자인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34% 하락을 했고 하루 전날 대비는 무려 16%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 제2의 테라 사태라고 불리는 셀시우스 사태가 현재 업계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 이더리움에도 패닉셀이 연달아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더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하락장 속에 결국 시가총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조 달러대를 버텨주던 암호화폐 시가총액, 결국 하루 만에 1조 달러를 반납을 하면서 현재 9천억 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1조 달러가 무너진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2021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투자회사 하그웨이 브레스 랜슨다운의 선임 투자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링 위에서 심한 멍이 들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풀이하기도 했는데요. 또 비트코인의 회의론자로 유명한 분이죠. 이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1,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Don't buy this dip, you'll lose a lot of money. 현재 하락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의론자가 아닌 우리 업계를 지지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장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경했던 미국의 유명 투자 분석가죠. 피터 브렌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봉 차트 기준으로 5월 31일 나와줬던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은 12,700달러 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2만 달러에 걸려있는 지지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해당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달러 인덱스가 하반기에 더욱 상승할 것이고 또 비트코인은 2024년 초까지는 이 새로운 신고점을 경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현재 장세를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하락장에 이 큰 손으로 불리는 기업들이 매수했던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모두 뚫리면서 이 그간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담았던 기업들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우호적인 기업들이었죠. 테슬라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손실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무려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자료에 따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 중인 약 13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 이전 40억 달러에서 현재는 31억 달러로 무려 9억 달러 감소했다라고 밝혀졌고요. 테슬라 또한 보유 중인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루 만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약 5억 달러가 줄면서 이번 폭락으로 두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에서 총 15억 달러가 사라졌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황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됐던 기업들의 매수 가격까지 모두 뚫리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투자에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시황센터를 통해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주식 그리고 코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자산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카고의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화상 연결을 해서 준비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를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체크를 좀 해보면 최근 시장이 또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 그 아래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좀 튼 모습이죠. 그 안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진단해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Let's briefly review the market right now and talk about how things are setting up now that we've had our second rate hike. So this chart we've shown before, and what these bottom three lines are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down. So at the bottom of a market, we should have a higher portion of the number of stocks down, a higher percentage. And we can see that we're not down as far here as we were before as the market started to roll over. And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we needed to get more of these stocks up to get a double bottom to be able to buy the market. Now let's think about four separate little tables to be able to identify and where we are in perspective of how this year has gone so far and what we think going forward. So if we look at here in this chart, we know that these are all the bad 4 months, the worst 4 months that we've had in terms of the years. So 1932, 1939, all the way down. And you can see that 2022 is the third worst first 4 months of a year. But when we look at what happens the rest of the year, very rarely do we decline much from here. Now, our sample size is only about 10 or 11 years, but we've never been down this much in the first 4 months over that period of time. So my contention is that we probably, just thinking about this in and of itself, without any other things thinking about, we may be to a point now where the market should slowly start to base and start to bottom and roll higher. Now, we also want to look at, now we're in our second rate hike, okay? We've had our second rate hike, and we think we're going to a 2% to a 3%
funds rate. Whether we get there or not and how we get there or not, I think are going to have a lot of other things to play. Whether we're in a recession, do we go to 2 to 3%? Do we slow down? Do we pause? I believe that the Fed, once they see negative economic growth continuing on and somehow we don't have employment growth, they're going to slow down. So now I'm not predicting we're going to get there, but there's just so many variables to take it into consideration. When we look here, though, what we can see is there's been all these occurrences where the Fed was on a prolonged period of increasing the federal funds rate. And what we see is that a lot of times we don't go lower. Now, when we annualize this, so if you look at the top line, 1946 to 1953, that's a long period of time that they were doing it. We were up 40% during that period, but when we annualize it, we only annualized it at 7%. But the point is that we have better odds of continuing to go higher once these rate hikes have started. And the rate hike started in March, mid-March, March 16th of this year. The next thing we want to think about is this a bear market? Is there a recession? Is there not a recession? Okay, right now we've had 1 quarter of negative growth. Whether we're in a bear market or not, we have to go down 20% to truly qualify as a bear market. We're down about 14% right now. So whether we get down whether we go down 20% or not, there have been 17 bear markets. 13 of those 17 had a recession attached to it. So if we don't get a recession, we'll be one of these 4 bear markets that didn't have a recession. So whether we go down 20 or not, if we go down 20, the odds are that we'll have a bear market, but it's not that we'll have a recession, but it's not a complete certainty that we'll have a recession. And we can have a period of slow growth and then do better. Finally, we want to look at all the corrections that we've had, okay, and what do they look like? So going back again to World War II and farther and all the way current, we want to see, these are all in chronological order. We're obviously the bottom one, 13.9% through April 29th, which is the end of April. It's about an average setback so far. Average number of days, 117 versus the average of 133. Not that far off. Some of these go longer, without a doubt. Some of them don't. But so far, we've chewed through the average of a typical decline. What we've done this time is we've impacted the high growth stocks so significantly. So many of those are down 70%. So just because we're in an S&P 500 average decline, the average stock X the S&P 500 is down significantly from there. So maybe that's another reason to think that we're probably about as far as we may want to go now. We still have to think about other things, and all we're trying to do is put this into perspective. Warren Buffett, smart man. He's had a tremendous track record going back 50 years. What did he do? Well, he purchased $52 billion worth of securiti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Of those $52 billion, $41 billion was purchased between February 21st and March 15th. All right here. So he bought 80% of his stocks, and he purchased a lot of stocks in this first quarter, $52 billion. He bought 80% of those down right at the bottom. Warren Buffett's constant mantra is, when everybody wants to sell is the best time to buy. So he's able to purchase, and he's done this so many times in the past, he's able to accumulate
high quality stocks and great quantities of high quality stocks at a period of severe distress in prices. He bought Salomon Brothers when Salomon Brothers had a terrible problem. He bought Goldman Sachs in 2008 when Goldman Sachs had a terrible problem. He's able to purchase high quality names because he waits for prices like this to be able to purchase. He lagged the market last year, but now he's accumulating again in a fairly significant amount. Now, my contention always has been we want to see a high number of stocks below their 200, their 50-day moving averages, so it's a pervasive market. We want to see terrible levels of investor sentiment to be able to identify a bottom. And we want to see poor liquidity. Poor liquidity means there's very few bids and offers on the market. So when we take a look at what's gone on here, we can see that at the bottom of the market in March of 2020, when COVID was at its most dire impact into the market, we had terrible levels of liquidity. When we got back here in late January and early March, we had really poor levels of liquidity, which told me this is the time that the market's probably not going to be able to go down a lot more. We've had everybody distressed, they're selling at the wrong prices, and we start to go up. And th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weeks, I've talked about the fact that we need to see that illiquidity hit to be able to time the bottom and identify a bottom where we can rally 7 to 8%, because we rallied 7% off that last low, and to be able to, and we did that in 2.5 weeks. We haven't gone down yet low enough to be able to identify this bottom. This just goes back to January of 20. Let's look further back on that, and we can see now that we're not down at levels, I think, to identify that we have enough loss of liquidity to be able to identify a bottom. But I think for a tradable bottom, we're really close.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 계시는 버니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긴밀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본 방송을 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를 좀 살펴봤다면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에셋의 유강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장을 겪고 나서 오늘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곳에 저도 왔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어제장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흔히 말하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는데요. 어제 상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한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코스피 하단을 2,530, 삼성증권은 2,500을 예상을 했고 신한금융투자와 RBK 투자증권이 2,400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단 평균으로 보게 되면 2,456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1일 방송 때 증권사들이 이제 하단 평균을 2,456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 2,400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이 보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증권사가 예상한 하반기 하단을 지키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의 CPI 발표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화물 연대 파업,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5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 증시가 이제 경기 침체와 자이언트 스텝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가 급락했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락의 원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이 빠졌던 이유들을 돌아보면 장기적으로 좀 갈만한 이슈들이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이슈가 터진 것은 아닌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식시장의 좀 하락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현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물론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 꼭 필요한 물건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소비를 늘리던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의 재고는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매업체 타깃이 지난 7일에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 할인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 2분기 영업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고요. 미국 최대 오프라인 마트인 월마트도 전년 대비해서 33%가량 재고가 늘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업의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소비가 줄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우려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수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 14일에서 15일 FOMC 정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폭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은 쏙 들어갔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좀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FOMC 회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미국 5월 CPI를 보면은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을 했었습니다. 3월에 8.5%, 4월에 8.3%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료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4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6월과 7월에 빅스텝이라고 하는 50bp 인상을 하고 9월에는 25bp 또는 50bp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CPI 발표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75bp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 6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에 75bp를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좀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6월 FOMC 정례 회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특히 장중 한때에 미국의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에서 이미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미국이 가파르게 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게 물가가 높다는 그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OECD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로 1998년 9월 9.3%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휘발유값은 10년 만에 가장 비싸고 경유값도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를 팔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월에 5.4%에 이어서 6월과 7월에도 이보다 높은 좀 6%대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상승률 같은 경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네요.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관련주가 또 궁금한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주식을 또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어떤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지원할 11개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이제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선정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관련 기업에 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사 중 대표적인 기업 한 곳을 살펴보게 되면은 병원과 약품 조제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JV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병원과 약국이 자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요구도 좀 다양화되고 있고 저가의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면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그리고 뭐 생산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좀 현재는 그 지수보다는 이렇게 좀 정책 모멘텀이나 이벤트성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개별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만 만약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 맞는 전략과 그리고 보면 좋을 만한 기업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레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국내 이제 글로벌 이슈를 모두 녹여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종목에 대해서 해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시장에 좀 참여했던 주변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제 검은 금요일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급락을 한 건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통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PBR 기준, 그러니까 장부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2,550이 이제 지수 기준 PBR을 비춰봤을 때 1배 이하 구간, 소위 말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장부의 가치를 다 팔더라도 시가총액 이상인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횡보장 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PBR의 잣대를 대서 이게 뭐 0.8배, 0.7배 되면서 더 싼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물음표로 이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이 물음표 자체가 금리가 뭐 스텝상으로 인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금리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이게 의문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이 데이터가 높았다 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높으면서 이제 확실히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금리의 측면으로도 쉽게 잡을 수 없겠구나.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뭐 소위 말해서 PBR의 잣대를 갖다 대서 뭐 0.9배, 0.8배 이러한 구간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영위하는 그러한 시장 가치보다 그 장부 가치가 더 높으니까 싸야 한다.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큰 매도, 시장상으로 큰 매도가 아니었는데 매수 주체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외부 불확실성도 확연히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그 신용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을 텐데 거래소 기준으로 한 12조, 코스닥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뭐 오늘의 하락,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의 민감도를 반영해서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현재 측면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유가가 빠져서 물가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다. 또는 뭐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번의 상승을 하면은 뭐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을 하니까 내년에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다 차치를 하고 시장이 흘러가는 점만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측면에서는 가장 시장을 대응하는 점에서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추가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예측은 무의미하고요.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지금의 시장 매크로의 불확실성 연속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 심리 그리고 뭐 투자적인 측면을 다 반영해서 2,500배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추가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 자체는 가까운 매크로의 모멘텀부터 살펴봐야 되겠고 이게 그때 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그 발언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아주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번 주 FOMC 회의까지는 바라보고 시장은 좀 톤 자체를 아주 보수적인 시각으로 놓고 바라보는 한 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세하게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하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2,500선이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된 상황 자세하게 앞서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연속된 조정으로 아예 하락세로 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체크 포인트 챙겨볼까요? 네, 인플레에 반응을 하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신고가를 나타내던 업종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 질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구간에서는 V자 반등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가 통상 횡보, 그러니까 이 가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측면의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추가 하락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미리 바닥을 예단을 하기에는 미국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도 조정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은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조정이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를 바닥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소매가 나오는 구간 또는 지수의 횡보 뒤에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점에서 관심 구간에 넣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벤트적인 종목 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지금 실적을 반영했을 때 조금 싸진 구간에 돌입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고공행진하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볼 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진에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 지분을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는 공시를 어제 했었고요. 이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종합적으로 함께 본다고 하면은 이제 LCC 회사들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멀게는 그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6월 15일 시간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주당 21,100원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13일 전과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27.5%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약간 가격의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의 이슈가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기업도 있고 추가적으로 분기이익이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은 증자의 가능성이 대부분 있는데 김포항해변 노선의 노선의 개방 자체가 이제 수요일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점만 알아두고 가격적으로는 차익거래 구간이 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6,600원 구간에 접근이 가능하겠고 다만 이 구간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러한 인식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하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는 2, 3%는 좀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에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와중에 큰 시장의 흐름에서 함께 봐야 된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500선이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 변수가 많고요. 일단 매크로의 안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안정화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음표가 많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깝게는 FOMC 회의부터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변동성도 워낙 커진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장은 왔다 갔다 하다가 2시에 짧은 반등 이후로 종가 저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변동성 축소 구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특징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자주 말씀드린 종목인데 해성 DS를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성 DS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판과 관련해서 서버 기판 쪽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해성 DS까지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900억 원대입니다.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싼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단계인데 시장이 금리 인상 측면이 스텝의 변경에 따라서 성장주, 그다음에 실적주 같은 경우도 할인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격대를 제시하지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접근은 65,000원에서 65,400원에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무작정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서 실적 대비 싸니까 들고 가야 된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구간에서는 버릴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 3에서 5%를 잡고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투매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한 종목들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한 2%대 잡으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해성 DS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역시나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와 더불어서 손절 라인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저희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 쪽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 같은 경우에서 장중에 반등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가 워낙 물음표가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으로 보이고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좌 단으로 봤을 때 손실 한 20% 이내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이 제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 30%라도 현금을 만들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계좌상에서 손실이 30%, 40% 이상 종합적으로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게 매도 같은 경우가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 5에서 10% 정도 현금을 만드는 그러한 측면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의 변수 자체가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사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시장 자체가 지수가 한번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 이슈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종목이나 지수 자체가 빠르게 반등이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기는 한데 이게 그 주기 자체가 지수가 빠르게 빠지면은 반등에 대한 그 트리거가 있을 때는 반등도 빠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하락이 전거래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의 턴에 대한 그 트리거가 있을 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침 빠른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주식에 대해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점도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에 대해서 다들 좀 힘들겠지만은 이제 뭐 대응의 영역을 열어두고 함께 하나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다음에 좀 기회를 또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장중 대응 전략,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